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미국의 브링검 영 대학에서 36년 동안이나 한국학을 가르쳤던 마크 A. 피터슨 교수는 설날 명절 음식의 DNA가 K푸드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설날의 떡국, 가래떡, 잡채 이런 명절 음식이 오늘날 지구촌의 식탁을 점령한 K푸드의 원형이라는 거죠. 네, 이 농식품 수출 10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 2025년에는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일부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6 설날 기획 K푸드 지구촌의 식탁을 점령하다에서 농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 모시고 K푸드 수출 현황과 비전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귀성길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서희 씨.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 최대 혼잡 예상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힘겨운데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의 총 정체 길이가 37km로 늘어난 가운데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 사이를 지나기가 가장 버겁습니다. 해당 구간 통과 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이후 대전 지역인 회덕 분기점 부근에서도 다시금 차 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 천안 분기점에서 차량 터널 사이 10km대의 정체를 지나더라도 선운산 나들목부터 논산 분기점까지 한 번에 무려 17km나 더디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충청권 진입부터 힘겹습니다.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 10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 이후 다행히 충청권에서는 잠시 속도를 회복합니다. 경북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문경세제 터널을 시작으로 진남 터널까지는 17km 구간 꾸준히 어렵겠습니다. 이후 상주 터널과 창녕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후방 정체도 매우 극심하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선고입니다. 네, 언론사 단전 단수동 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징역 7년 선고됐죠? 예, 징역 7년이 선고가 돼서 상당히 내란에 관한 참여 혐의에 대한 그 유죄는 분명하게 인정이 됐습니다만은 이 양형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거 아니냐. 가장 가까운 판단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형량보다 무려 8년이 더 많은 23년이 선고되고 그러게요. 법정 구속까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비판과 함께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양형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휴 끝나는 다음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월 19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란이라는 범죄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법정형으로 정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형을 사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기현 재판장의 선택에 상당한 주목이 지금 이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에 이미 5년형을 선고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내란과 관련된 이 형량을 어느 정도로 지금 법원에서 결정할지 주목이 되는데 저는 아마 좀 사형 선고가 유력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이상민 두 사람 이미 다 내란이 인정됐으니까 아마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 하나인데 사형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진관 재판장에 따르면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이 쿠데타다라는 표현까지도 이미 1심 선고문에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 감정을 생각하고 사법부가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각오를 가진다면은 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네.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예, 고개 숙인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나입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가 결국 그 합당 제안을 철회하고 사과까지 하고요. 이 한 달 동안 합당 논란 매우 컸어요, 그죠? 거의 뭐 이 합당 이슈가 블랙홀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많이 가려진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주 기습적으로 합당 제의를 조국혁신당에 하면서 그 시점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 중요한 시기에 합당이라는 이슈를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 명분과 실리가 없는 데다가 절차까지 위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략설이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연임을 도전하고 또 총선 공천을 하면서 조국 대표를 대권주자로서 띄워가지고 민주당의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의 해석들도 좀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는 뭐 부인하고 좀 억울해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1인 1표 논란이라든지 또 합당에 대한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상황 속에서 예.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추측과 어떤 배경을 짐작하는 것들이 더 설득력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합당은 이제 물 건너갔는데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선거 승리로 힘을 모아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선거연대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면 국민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경합지라고 하는 수도권과 PK 지역에서도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그 후보를 냈다고 해서 그렇게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겠는가, 이런 회의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연대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성이 맞을 때 그것도 아주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매우 좀 어렵지 않을까. 연대도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대도 어렵다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 결과 글쎄요, 별로 그렇게 존재감을 과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선은 후보를 지난 총선에는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번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후보를 다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전 지역구에 많은 후보자들을 지금 발굴을 해서 선 보여야 되는데 아마 그 자체도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이 현재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인 평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도 만약에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당의 존립을 놓고도 내부적으로도 치열한 아마 논쟁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편 어제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소나무당 대표죠. 이 전부 무죄가 2심 항소심에서 선고됐어요. 이건 아무래도 검찰권 남용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죠? 또 이번 보궐선거에는 나올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데 전부 무죄를 항소심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윤석열 정권이 보였던 검찰권 남용, 그리고 검찰권을 가지고 사유화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대방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셈이 된 것인데 얼마나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에 좀 힘들었냐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송영길 대표를 별로 이렇게 도와주거나 신경 쓰지를 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소나무당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에 돌아가겠다, 조건 없이 복당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지방선거 과정에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송영길 대표는 국회로 복귀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혔기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어느 지역구로 출마를 하느냐 또 당선이 된다면 국회로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이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구였던 게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로 나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 아닐까 싶어요. 그 손흥민 대표가 계양에서 오래 또 국회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그 지역구로 나가는 것도 매우 유력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예, 장동혁 대표의 변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을 1시간 전에 불참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그 오찬을 제안한 게 장동혁 대표인데 1시간 앞두고 불참했다는 거죠? 불참 통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함께 점심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통해서 이제 성사가 된 자리인데 네. 불과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무산이 됐고 아무래도 정치 복원을 바라시는 많은 국민들 설을 앞두고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께서 그러게요.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대표가 자기가 먼저 제안한 오찬을 스스로 파기했다. 앞으로 장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될 거로 보여요? 뭐 지금도 국민의힘이 워낙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스스로의 말을 바꿨다라는 신의를 벌인 부분과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세 분의 설득을 통해 가지고 불참 통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무늬만 당 대표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 한계 속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들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런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많은 비판을 앞으로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스펀치 1, 2, 3였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